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잡스 시간입니다. 네, 직업의 속사정을 통해서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고요. 오늘도 홍희경 서울신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난주에 그 여군 여경 이야기 아주 잘 해주셨는데 오늘 거기에 2탄이에요. 네. 근데 지난주에 어쨌든 여러 사건 사고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조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핵심적으로 먼저 말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죠. 예. 조직이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조직보다도 사건, 사고가 터지면 어쨌든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니까요. 조직과 별도로 하니까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는 조사를 즉시 그리고 어떤 고려 없이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군인지 남군인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음에 진급 대상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좀 감명 깊게 약간 제목이 멋지다 하고 읽었던 게 충성의 함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부제가 충성의 함정. 충성의 함정. 그래서 네네네. 이게 조직에 관한 책인데 리더는 당신에게 충성을 바라지 않는다가 부제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변용하자면 조직은 개인이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잊고 조직을 보호하려고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움직이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요. 특히 이번에 군이나 경찰이 저희가 다루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라는 거는 업무상이나 직무상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나중에 전례가 돼서 나중에 참고사항이 되고 전범이 되기 때문에 사건 처리를 개별 사건 처리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게 이제 조직을 보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 정상 참작의 사유를 따져요. 예를 들면 이번 사건은 아니지만 훈련병 사건은 아니지만 최상병 때도 이런 일로 장군들을 모두 처벌하면은 어떻게 군이 조직이 되겠냐라는 식의 그런 반론이 있어서 이게 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잘 따져보면 저희가 사법 처리에서 사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규명을 한 다음에 이런 것까지 처벌을 하고 하면은 이게 조직이 되겠느냐라는 거를 결국은 양형 단계에 가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거까지 그러니까 조직의 전체적인 틀은 가장 마지막에 가서 따지는 문제이지 사실 규명 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규명을 못하게 한다 하는 순간에 모든 사건이 꼬여가지고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조직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대에 맞지도 않고 매우 우월적인 생각이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 지금처럼 훈련병 사망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대림동 여경 사건처럼 여경이 출동을 했는데 주치자를 이렇게 제압을 못 해가지고 그게 좀 사회적 일이 벌어지고 했을 때는 사실관계를 우선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책임자 규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 거기서 참작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좀 순서대로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그거를 여태까지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거를 잘 안 하고 정상 참작부터 먼저 따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요. 좀 더 조직에 대해서 조직 내부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직제나 직급이나 이런 데에 그 세부적인 기능과 목표를 생각을 하고서 지금은 조직을 구성을 해야지 당장 우리가 TO 확보를 많이 해야 되고 무조건 큰 조직이 좋고 우리 조직의 기능과 권한이 많아지는 쪽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과거 30년 전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어서 힘들었는데 지금 좀 조직이 세졌으니까 이번에 그거 한번 들여와 보자 하고 이렇게 과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직의 매우 그 체계를 흔드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최근 10년 데이터만 봤는데도 10년 동안 인원이 쭉 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서 이렇게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조직이 흔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찰 조직을 지금 와서 보면은 경찰 내부적으로는
고령화나 간부화가 너무 많이 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인사 적체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또 경찰의 외부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디지털 범죄라든지 그런 신종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좀 무능함을 보인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이유는 경찰이 그동안에 계속 우리는 TO를 늘리면 돼라는 쪽으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럴 때마다 강력 범죄가 는다든지 사대약이 늘어난다는 식으로 우리 사회가 마치 강력 범죄가 점점점 늘고 있는 사회인 것처럼 약간의 공포 마케팅을 한 것이, 그것이 조직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면은 조직의 기능이 착착착착 움직일 수 있게 만들지는 못한 그런 우리를 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군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반대입니다. 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징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징집이니까는 이 인원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번 해부터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학력 인구가 줄면은 그 학생들이 커가지고 군대에 가는 거니까는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인구 감소와 되는, 함께 줄어드는 거죠.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군 부대 운영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조절을 해놓고 그런 큰 변화, 그 피할 수 없는 변화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던 점들이 군에서 여러 가지 기능 이상을 일으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최상병 사건을 이야기하시니까 갑자기 또 감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사건,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거 일단 다 캐치가 됐고, 또 하나는 지금 채용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입직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조직에 들어오는 과정부터가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게 경찰 같은 경우에 그냥 범용 경찰을 많이 뽑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맞습니다.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옛날처럼 강력 사건이 중심인 것처럼 범용 인력을 뽑다 보니까 새로운 사건은 대처가 안 되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그 채용이라는 부분은 정말로 약간의 종합예술 같은 부분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채용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키워서 어디에 쓰겠다는 게 명확하면은 그 다음에 직제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문화라는 거는 좀 따라가는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최근에 와서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은요, 왜 저희가 그 경찰인지 모르게 하고 들어가서 하는 그런 수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톡방 같은 거나 다크웹 같은 데 가서 마치 그 약간 범죄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모두 잡고 범인을 잡고 좀 깊은 주범을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수사들을 그러니까 디지털 잠복 근무 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현재 추구하고 있어요.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둘 다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조직의 기능을 바꾸는 법제보다는 TO를 늘리는 게 사실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시스템적으로 기획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애초에 우린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솔직히 얘기하고 이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설득해서 갔으면은 경찰도 지금 이렇게 많은 인력을 뽑은 게 언젠가는 그쪽 수사, 그러니까 디지털 수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저희가 벌어지는 피싱이나 다단계 이런 수사 쪽으로 수사력이 언젠가는 확대가 되겠지만은 그 중간에 그 혼란기 없이 좀 될 수가 있었겠죠. 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인천공항에서 그 청소하시는 분들 인천공항 직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제가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인천공항 공사 직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임원분들하고 얘기하는데 뭐 청소하는 분들을 그냥 똑같이 정규직으로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청소 담당 인원으로 직급이나 그 처우도 낮게 해가지고 뽑자는 건데 왜 반대하시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천공항공사 직원이라는 사람을 뽑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직무에 대해서 뽑는 게 원래 아니래요. 그래서 여기 왔으면은 우리의 일을 뭐든지 할 수 있어야지, 배치가 돼야지, 이렇게 기능을 특정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경찰도 그런 정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게 지금 예전을 생각하면은 이게 기업에서는 바뀐 문화가 공조직에서는 좀 안 바뀐 그런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대기업이 공채가 많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인사팀의 업무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과 좀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각 부서에서 우리는 이번에 개발자가 몇 명 필요하다, 우리는 디자이너가 몇 명 필요하다라고 소요를 내면은 그때 수시 채용을 하는 식으로 인사 시스템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인사팀은 뭐 기획팀이나 이런 것과 더불어서 옛날 회사에서 가장 중추적인 본부 역할을 그렇죠. 하는 곳이었었는데 이 변화가 왜 일어났는가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일어났냐고 하면은 AI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약간 저희가 채용에서 또 이런 직역에서 AI가 진짜로 질적 변화에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를 꾀하는 뭔가 교두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디지털 혁명이라는 게 있었고 뭐 2000년대 닷컴이 있었고 하지만은 그때만 해도 인사팀이 여전히 주도하는 HR에서는 인사팀이 주도하는 시스템이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아주 과거에는 자동차 공장에서 이 사람을 몇 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조립 라인에 몇 명이 필요하다 해서 기획을 하고 그걸 인사팀에 전달을 하고 인사팀이 사람을 뽑고 이런 거였다면은 그 전에 닷컴 단계에서도 우리는 이제 개발자와 웹 디자이너가 필요하다라고 전체적인 기획을 하면은 그것이 와가지고 그만큼의 또 사람을 뽑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AI는 그러면은 똑같이 그럼 AI 개발자나 AI 코딩 뭐 그런 사람 프롬프터를 뽑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최근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흐름이라는 거는 사실 속도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 저희가 어떤 기사를 많이 썼냐면은 문과생들도 코딩을 배워서 AI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맞아요. 노코드 개발이라고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문과생이 코딩 가르쳐주는 스타트업도 참 많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네카오 인기가 벌써 취업 시장에서 시들하고 플랫폼 규제나 챗 GPT 확산 때문에 개발자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인지가 위태롭다. 이런 기사로 1년 만에 바뀐 겁니다. 이게 그냥 속도가 바뀐 게 아니라 약간 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분야에서든 신입사원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숙련을 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겠다라는 체계 자체, 기존 직업의 직장인 체계 자체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경찰도 거기서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과 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식의 AI 단계에서의 질적 변화가 아니라 그 전에 디지털 혁신에서도 사실은 적응을 못한 예로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검찰 편을 말씀드릴 때 그 말씀 드렸으면서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 압수수색을 가면은 보통은 한 7, 8명의 수사팀이 검사 1명이랑 같이 압수수색 현장을 가는데 디지털 포렌식 하는 수사관이 1명이고 나머지 4, 5명은 그냥 압수수색하는 사람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하는 그 수사관은 되게 열심히 이제 막 그 백업하고 복사하고 하는데 다른 수사관들은 그냥 좀 이렇게 멀뚱멀뚱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요즘은 다 컴퓨터 안에 있으니까 자료가. 그러니까 증거는 다 거기에 있고 디지털 증거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전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약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 전에 아날로그 상태에서의 그 양적 전환도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같은 경우는 더 힘들어졌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입직에서 정확하게 지금 필요한 사람들을 뽑지 않는 문제가 있다. 군은 조금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징집이니까. 예, 군은 징집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다른데요. 저희가 구조적인 변화에 얼마나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게 최근에 그 조선일보에서 유일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 쓴 글을 한번 봤더니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예로 든 게 재밌는 자료였는데 2003년에 병무청에서 병무 54호라고 해서 웹진을 내는데요. 거기에서 이미 이 그래프처럼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 대체 요소가 저 파란색 선이어서 저게 30만 명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그래프에 나오지 않은 부분까지 숫자를 조금 말씀드리면 1992년에 20세 남자 인구가 47만 명이었는데 97년이 되면은 38명이 되고요. 이게 쭉 내려가서 2008년에 32만 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에코 베이비붐이 등장하면서 조금 올라갔다.
갔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한 22만 명 정도가 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제대로 됐다면 저희가 아까 그래프에서 봤던 파란 선 30만 명 선을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지금 누구나 가고 싶다고 군을 가는 건 사실 아니니까요. 징병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징병 검사를 했을 때 현역 판정이 1980년대에는 50%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85.5%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모두 건강해진 거예요? 50%에서 85%는 너무 많이 그래서 올랐다. 저도 남성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는 징집 검사를 하다가 이제 그 재검을 하다 보면은 대구던가 거기를 가서 이제 거기서 정말로 하게 되는데 보통 옛날에는 거기 가면은 절반은 그냥 군대 안 갑니다 하고서 오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거기에서도 되게 열심히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설득을 받는다는 말씀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군의 경우에는 이 입직의 문제가 뭐 물론 직업 군인들은 채용을 하지만 징병이 대부분의 병사들은 이제 그냥 징병을 하기 때문에 입직의 문제가 양적으로 숫자를 맞추는 일조차도 게을리했기 때문에 생기고 있다. 예, 이렇게 이해도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훈련병 훈련병 사건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은 주저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여경과 여군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조직 전체에서의 무슨 그 사람 기능 배치가 잘 안 되는 문제지 거기에 여경을 배치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조금 더 순화해서 얘기하자면 마녀 사냥을 하는 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왜냐면은 마녀 사냥을 하면 마녀 사냥하고 시원하게 뒤돌아섰지만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까 그 징병 검사에서 지금 최근에는 너무 많은 자원들이 군대에 간다. 너무 많은 확률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대에 간다. 그래서 뭐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군대에 가는 비율은 지금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훈련병 사건을 두고서 이것을 한쪽에서는 여군의 문제다라고 보는 쪽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훈련병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또 다른 마녀 사냥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끝도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저희가 지금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개인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여태까지 뭔가 사건이 생겼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마녀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은 너는 이 문제와 문제인 사람들이 붙어서 이런 문제가 시너지를 일으켰다라는 식으로 약간 문제를 좀 타자화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직 내 골문 부분이 있는 거를 건드리는 게 모두에게 너무 상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오래 있었거나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우리 조직의 골문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는 그동안 이거 안 고치고 뭐 했니? 라는 핀잔이 올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신입이 이런 문제를 맞이했을 때 야, 너라도 뭐 해야지. 여기 있던 우리는 이제는 못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은 신입은 이게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되게 엄청난 부담감을 안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어떤 문제를 드러내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3의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주로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국회 청원을 가서 보면은요, 이 훈련병 사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제안에 어젠가 그젠가로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국민 청원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도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그래요? 해법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함정이 또 있는데요. 이게 그 훈련병 사건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훈련병 이런 훈련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상 증세를 보였을 때는 이때도 훈련을 하면은 그 훈련을 한 중대장이나 아니면은 담당자, 부대장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규칙을 만들자는 법제화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시스템으로 해결을 하자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게 되게 낯설지가 않은 방식인 게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도 해결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해도 될 일, 하면 안 되는 일, 요런 거를 목록을 정말 전화번호부처럼 두껍게 만들자. 그래서 모두가 이거를 숙지를 해서 서로가 행동을 조심을 하면은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해법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주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미 기존에 시행됐던 것 중에 또 유사한 방식이 뭐냐면 학교폭력이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이 매우 세세하게 이런 것은 폭력이고 이것은 이게 폭력이 되면 어떤 위원회를 가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겠지만 혼란이고요.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거의 변호사들의 그 투쟁장이 되어 버렸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됐냐? 그 조직의 어떤 갈등이 모두 해결이 됐나?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말하기는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나 부대적인 갈등이 더 생기는 것 같다는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 하여튼 개별 사건 잘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이 제대로 된 접근법? 그렇게 제도로 만들어도 만약에 네. 너무 제도화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면은 그렇죠.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렇죠. 제도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아주 힘든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게다가 또 현실에서 보면은 그런 개별 사건에 대한 처리는 제대로 되냐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잘 안 되고 하고 있으니까는 좀 더 난감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약간 제 생각을 좀 솔직히 네네. 말씀드리자면은 역시 이게 전체적인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조직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시 생각하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조직을 여전히 바꿔야 뜬구름을 된다. 잡나요? 그게 조직 구조를 바꾸는 걸까요? 예를 들면 뭐 인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에 맞게 채용을 해서 직무에 맞게 배치를 한다.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저는 아까 학교 폭력 말씀하셨을 때 딱 드는 생각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학교는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도 좀 이전 같지 않고 예. 자꾸 이렇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변호사 끌고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하면 폭력은 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폭력을 행한 아이한테 막 책임을 묻고 이러면 안 된다는 데까지는 네. 생각할 수 있는데 폭력 자체를 줄이려면 그래도 교육적이진 않지만 사법적으로 뭔가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하여간에 제도를 설계를 할 때는 그러니까 청원도 이 그렇게 제도를 하고 그렇게. 그렇죠. 제도를 만들면은 요렇게 순차적으로 돼가지고 마지막에 좋은 결론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특이한 것은 그 제도에서 나와서 항상 뭔가의 다른 부작용이 있고 부작용은 그 생겨요. 제도를 맞아요. 반대로 쓰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고 하면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시각을 이 달라진 제도 내지는 저희가 마녀 사냥을 하는 대상을 취급하는 그 시기를 좀 다르게 보는 법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약간 특수한 사건을 보면 특수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여군의 중대장이 훈련병을 구일된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일반적인 범죄의 사법처리 시스템 안에다가 넣어서 사건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면에 그러면은 군에서 여군이 들어왔다 아니면은 경찰에서 뭐 다른 특채 경찰들이 들어왔다라는 식의 특이성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는 기능 또는 실제로 좋아진 기능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쪽으로 사전에 평소에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전엔 여군은 거의 없다가 생겼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생긴 군 조직의 변화도 있긴 있었겠네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여군을 엄청 찾아봤어요. 이번 방송을 하면서. 근데 보면은 여군에 대해서는 뭐 논문이나 신문이나 거의 비슷하게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여군이 왔다. 그 다음에
여군이 온 다음에 약간 이런 피해 문제, 그러니까 성피해,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군 적응 문제에서 좀 문제가 생겼다라는 두 가지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주로 봤는데 이것은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여군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네요. 실제로 평상시에 그 여군에 대해서 여러 곳에 이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당장 재밌었던 부분이 90년대 중반에 각종 사관학교에 여생도들이 처음으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금녀의 그 공간이었는데 거기 이제 들어갔죠. 네, 들어갔더니 정말 대대적인 공사가 일어났대요. 예를 들면 뭐 무슨 공사죠? 그 내무반의 관물대도 다 바꾸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침대가 다 있지 않았는데 침대 시스템으로 바뀌고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 별로 없었을 텐데 이제 다 바뀌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와, 공사를 진짜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교육도 받았겠죠. 사관학교에서의 연애는 금지다 막 이제 이런 교육도 받고 약간 설렘 반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있었는데 그 여자분들이 온 다음에 사관학교의 변화를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공간의 변화를 시키는 게 사실은 어떤 맥락에서 시키는지 왜 이렇게 먼지를 많이 일으키는지 몰랐는데 그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변화를 보니까는요 사각지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를 뭐 지금처럼 CCTV가 많이 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은밀한 사각지대가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들만 있었을 때는. 근데 아무래도 여생도들이 들어가니까는 휴게실도 예전에는 뭐 길게 높여가지고 담배 피는 공간으로 해놨다면은 그것도 파티션을 낮추게 되고 아무래도 뭐 이렇게 소파 같은 거 갖다 놓고 서로 이제 차 마시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그런 식으로 사각지대가 바뀌니까는 사관학교에서 암암리에 일어나던 폭력이라든지 이렇게 구타 같은 게 사라지는 효과가 그러네. 나타났다는 숨을 데가 없으니까 거예요. 폭력을 행사할 장소도 없어졌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렇게 평상시로 보면은 되게 많은 부분에서 어떤 조직이 다양성이 확충이 되면서 생기는 장점들이 생기는 건데 저희는 평소에는 그런 거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쨌든 여군이나 여경이나 매우 이례적인 존재가 들어왔고 이것은 기존 조직에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기존 조직에 도움을 주고 기존 조직을 좀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이거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 뉴욕에서 차 유리창 깨진 거 그냥 놔뒀더니 주변에도 다 이렇게 유리창 깨트리고 범죄가 많아지던 걸 그거 하나 해결했더니 네. 전체적으로 도시 모양이 바뀌어졌다. 뭐 이런 얘기 예.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깨진 유리창도 잘 보면은 뉴욕 경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뉴욕 경찰 때문에 나온 또 재밌는 조직 이론 중에 하나가 썩은 사과. 썩은 사과요? 예, 혹시 아시죠? 어떤 그러니까 거죠? 썩은 사과라는 거는 썩은 사과 하나를 방치를 하면은 사과 속의 상자 속 사과가 전부 다 썩어가지고 결국은 상자째 버려야 된다라는 네네. 건데 조직론으로 얘기를 하면은 조직에서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썩은 사과 같은 뭔가 유해한 행위를 하는 분들을 방치를 하면은 이 행위가 점점 전염이 돼서 조직 문화가 그렇게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처음에 나왔던 거를 보니까는 그 경찰 조직 안에서 약간 부패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뉴욕 경찰이 뭐 조폭이랑 연루가 되고 같이 결탁하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되게 엄벌에 처하면서 뉴욕주의 한 판사가 너희는 경찰 조직의 썩은 사과와 같아서 너희의 행동이 아주 그렇게 큰 중범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것이 경찰 전체로 조직 문화의 확산을 시키고 조직 문화를 오염을 시킴으로써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많은 역량을 손실을 준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홍 기자님이 지금 이 잡스 코너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게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의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해왔고 성장에 맞게 우리의 조직 문화를 바꿔왔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서 생기는 게 요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부정부패와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썩은 사과 이론이나 뭐 깨진 유리창 이론도 보면서 여군과 여경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적응시키지 못한 어떤 조직의 어떤 상징적인 장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되게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뉘앙스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 사건이나 사고 또는 이걸로 인해서 어떤 방식이든 조직의 충격파가 처해지면은 혁신이나 개혁 작업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게 한 주기가 20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기가 20년 정도 된다고요? 예, 그래서 썩은 사과 우리- 이론 후속으로 연구한 데를 보면은 아, 20년. 그래요? 우리나라 60년 만에 이렇게 좀 낡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신문에서 일하시잖아요? 네. 대한메일이었죠? 서울 네, 옛날에? 저희가, 그럼 예. 한 120년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아, 저희는 근데 예, 많은 이제 변화와 혁신을 사과들이 아, 잘 있나요? 네, 저희 사과는 계속 신선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늘은 한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끝날 때가 돼서.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여군과 여경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쭉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 경제의 몸집에 맞는 우리 회사의 조직, 우리 정부의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썩은 사과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좀 잘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